예, 현대문학사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정주 시를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교재에 이 논문에서 3장 갈등의 전개 양상과 시세계의 규명이라는 이 3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282쪽 이 3장 중에서 이제 1절이 시의식의 발생을 따라서 시 정신이 서정주 시인의 초기 시의식 혹은 시 정신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표점을 향해서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발생 순서에 따라서 재구성했다 그랬죠. 이 전집에 나와 있는 표면적으로 현상화된 것은 시 작품이지만 기계적으로 그 작품을 발표 순서대로 혹은 이 시집에 수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혼재되어 있는, 그죠? 혹은 공존하고 있는 이 시인의 시세계, 시인의 시정신, 시의식, 이걸 다시 내적 발생 순서에 따라서 재구성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현상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 현상이 생겨나게 된 어떤 내적 근거를 연구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현상과 내적 근거가 전혀 별개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의식의 발생과 지향점을 지금 3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2장에서 이 서정주 초기 시 첫 시집 화사집이라는 첫 시집에 바로 수록된 첫 번째 시인 자화상 속에서 그 시의식의 발생과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포착해서 일종의 가설로 삼고, 이 3장에서는 그 순차적인 과정을 하나씩 구체적인 작품을 다시 분석하면서 그걸 검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부성의 부재와 모성의 동경인데, 이 부성과 모성이라는 이 대립 개념을 중심으로 서정주 초기 시의식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수대동시 모성 친화적인, 그죠? 거기 나오는 검녀와 검녀 동생, 모성 친화적인 어떤 여성상. 그 다음에 나의 시에서도 어느 친척의 부인으로 대표되는 어떤 모성 친화적인 그런 서정주 시의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그것이 첫 번째 지금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부성의 부재와 모성애의 동경. 정확하게는 모성을 동경하는 거니까 모성애의 동경이 더 정확하겠죠. 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진도 계획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재에 있는 내 영혼은 이라는 작품,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작품입니다. 여기도 부분만 인용했는데, 내 영혼은 물빛 라이락의 빛과 향의 길이로다. 가다 가다 후미진 구렁이 있어 소학교 때 내 여선생님의 키만큼한 구렁이 있어 이쁜 여선생님의
키만큼만 구렁이 있어. 이 여선생님도 지금 여성 친화적인, 모성 친화적인 그런 대상이죠. 다시 세분한다면 여성 이미지는 서정주시에서 여성 상징은 다시 관능적 대상과 정신적 대상으로 다시 분화가 된다고 우리가 2장에서 가설을 한번 세워봤었죠. 그때 그 상징은 대체로 고양이나 뱀 같은 동물로 비유되고 있는, 상징되고 있는 여성은 육체적 욕망의 대상이고, 눈썹으로 대표되는 여성상은 정신적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봤었죠. 이 지금 세 편의 작품 속에 나오는 금녀, 그리고 친척의 부인, 그리고 여선생님, 대체로 이런 모성 친화적인 여성주의적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단계, 외계의 억압과 자아의 폐쇄,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주로 공부할 챕터인데요. 이 여성 친화적이고 모성 친화적인 이 세계가 서정주 초기 시의식의 가장 발생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존재하는 어떤 시 정신이라고 할까, 시의식인데, 이 모성 친화적인 여성상이 어떻게 육체적 욕망으로, 그리고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욕망의 이 이윤성, 그죠? 이율 배반성, 이윤성, 이제 그것은 모순과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죠. 심리적 갈등을. 그 세계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로티시즘 미학을 생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그 과정에 이 두 번째 이 단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계의 억압과 자아의 폐쇄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사랑의 그 이원성, 이율 배반성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이원성 이전에 이것이 먼저 개입된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여기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서는 모성 친화적이다. 이 여성주의라는 것은 요즘 많이 얘기되는 페미니즘,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모성 친화적이다. 이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요즘은 페미니즘을 여성주의라는 번역을 보통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공간 속에서 내부로 통곡하는 어떤 에너지, 그 비극적인 생명력 같은 것이 바로 에로티시즘 미학과 연결되는데, 이 폐쇄성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은 어떤 심리적 갈등이 원인이 됐겠죠. 자, 벽이란 작품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교재는 289쪽이고요. 이것은 바로 신춘문예 등단 작품이죠. 그러니까 서정주가 시인으로 처음 작품을 발표한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벽이란 작품입니다. 서정주가 1936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을 때 바로 이 작품으로 당선됐거든요. 벽. 보겠습니다. 덧없이 바라보던 벽에 지치어 불과 시계를 나란히 죽이고,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아닌 여기도 저기도, 오타가 좀 많은데요. 거기도 아닌 꺼져드는 어둠 속 밤뒷불처럼 까물거려 정지한 나의 서름은 벙어리처럼 이제 진달래꽃 벼랑 햇볕에 붉게 타오르는 봄날이 오면 벽 차고 나가 목매어 울리라 벙어리처럼. 오 벽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강렬하죠. 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역시 벽입니다. 제목이 벽이고요. 그런데 벽에 갇혀 있는데
폐쇄된 공간 속에 지금 이 시적 주체 혹은 화자는 갇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빠져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벽 차고 나가 목매어 울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쇄된 이 감옥 속에서, 벽 속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벽이 뭐냐? 벽의 상징이 뭐냐? 상당히 중요한 초기 시의 뭐라고 할까요? 특징을 이루는 상징인데, 지금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던 뭐예요? 가설 속에서 핵심 상징들을 우리가 자화상을 중심으로, 물론 자화상 한 편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자화상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성이 있는 시들을 찾아서 서정조 초기 시의 상상력의 상징의 체계, 상징의 구조를, 상징 구조를 한번 도표로 요약해 보았죠. 다시 가면 바로 이것이죠. 피와 푸른 하늘과 이때 이 화살표가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피가 푸른 하늘로, 그죠? 승화하려고. 이게 바로 지향성이죠. 근데 이 피가 푸른 하늘을 향해서 푸른 하늘을 추구하는 그 에너지는 바로 불이다. 불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다시 결과물로 이슬을 만들어낼 때도 있고 눈물을 만들어낼 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서정조 초기 시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상징의 질서를, 상상력의 질서를 한번 우리가 잡아봤었죠. 이것은 한편의 시, 서정조 초기 시 한편의 시에서만 찾은 게 아니고, 물론 자화상을 중심으로 했지만 여러 편들의 공통분모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도, 벽이란 작품에서도 이 핵심 상징들이 곳곳에 지금 등장합니다. 짧은 시지만. 그래서 이 작품 한 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가설로 세웠던 서정조 초기 시의 핵심 상징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제 가설을 지금 검증하는 차원이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불이 등장하죠. 이 불과 시계를 나란히 죽인다는 표현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난해한 표현입니다. 뭔가 상식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리고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덧없이 바라보던 벽에 지치어 그랬습니다. 벽에 갇혀 있고 벽에 부딪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함, 그죠? 좌절감, 이런 게 나타나죠. 그 좌절감 때문에 오히려 뭘 죽여요? 두 개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시계예요. 이것도 상징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불의 상징이 바로 조금 전에, 그죠? 2장에서 가설로 추출했던 그 불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정신적 추구죠. 어디서 어디로? 초기 시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 상징은 피입니다. 피를 성화하고 정화시키는 그 에너지가 불이에요. 정신적 추구죠. 왜? 피는 육체적인, 그죠? 욕망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불을 죽였다는 것은 뭐예요? 정신적 추구의 그 에너지, 그죠? 그 에너지를 이제는 포기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불의 의미가 그냥 우리가 이 작품만 가지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불의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작품들을 다 상호 연관해서 상징 구조를 찾고 그 상징 구조의 의미 구조를, 그죠? 그래서 이 불이 내가 지금 연구하는 방법에 의하면 정신적 추구다 하는 거죠. 그럼 시계를 주겠다는 말은 뭘까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체, 한 인간의 환경 혹은
세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틀이죠. 근데 시계를 주겠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그죠?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뭐예요? 스스로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주겠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시계예요. 자, 그래서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아니라는 것은 바로 시간적 의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인간들은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인 시간 구조가 아닌 곳에 지금 이 시적 주체가, 시적 화자가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벽이란 것이 이 시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지쳐서, 그죠? 정신적 추구도 시간의 일상적인 흐름도 죽여버렸으니까 이 공간은 어떤 시 공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닌 어떤 시간대,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아닌, 이건 공간적 의미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비일상성이 이 시에서 지배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에 나오는 바로 다시 불의 이미지가 또 나오죠. 보세요. 꺼져드는 어둠 속 반딧불처럼 이랬으니까 이 불은 그냥 우리가 반딧불,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 불은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지만, 내가 지금 서정주 초기 시에서의 불의 의미를 가설에서 찾았던 그것하고 연관시켜 본다면, 이것은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아가 정신적 성화 혹은 정화, 그 추구를 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까물거린다는 거니까 아까 여기 이 불을 죽이는 것하고 이 반딧불이 까물거리는 것하고, 불을 죽이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고 이것은 수동적인 거죠. 까물거린다는 것은 내가 불을 피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죠? 타의에 의해서 불이 꺼져드는 것이죠. 까물까물거린다는 것은 이제 명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상당히 불이라고 하는 정신적 추구가 좌절되는 그 과정, 순간들을 왜? 벽에 갇혀서. 그럼 벽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뭘까 하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정지한 나의 서름은 벙어리처럼 했어요. 벙어리가 또 등장했어요. 벽에 갇혀서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처럼 됐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작품들 속에서도 벙어리가 있었죠. 그리고 문둥이도 있었죠. 바로 그런 밤의 존재가 현재 이 시적 주체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주체의 희망은 뭐예요? 이제 이 벽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불이 꺼져가고 있지만, 진달래꽃 벼랑 햇볕에, 이 햇볕입니다. 햇볕, 우리 교재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햇볕에 붉게 타오르는 봄날이 오면 했으니까 이 봄날 혹은 햇볕의 상징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핵심 상징으로 피가 도달하려고 추구했던 어디예요? 아침 혹은 푸른 하늘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햇볕과 봄날입니다. 이건 광명의 세계죠. 이 어둠, 즉 밤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이 봄날 혹은 햇볕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초기 시의 상징 구조, 의미 구조, 피와 푸른 하늘의, 그죠? 대립 구조죠. 그 피는 어둠 속에 속해 있는데, 이 아침과 푸른 하늘, 이 햇볕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죠? 불태우는 것, 그게 불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시 속에서도 핵심적인 상징들이 다 작용해서 이 한 편의 시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한 상징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벽입니다. 벽이 이 작품 속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도 벽아 하고 끝나요. 이런 희망을 갖지만, 그래서 벽 차고 나가 목매어 울리라라고 하는 어떤 희망적 혹은 소망을 얘기하지만 현재로는 벽에 갇혀 있죠. 그래서 벽아 하고 일종의 이것은 희망과 좌절이 섞여 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벽의 의미가 이 작품에서 중요하고, 이 폐쇄된 공간,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시적 주체의 심리적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아가 폐쇄되어 있는 것이 자아의 폐쇄가 왜 생기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내가 말로 설명한 것들을 아주 문장으로 좀 논리적으로 분석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아가,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아가 불과 시계라는 현실적 상황을 압살한 후 죽인다 그랬으니까요. 의식의 내면 속으로 시공간을 옮겨오는 순간, 이때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그죠? 두 개를 결합한 것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시공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잘 분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써요. 시공간이라고 써요. 또 시공간은 4차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축에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게 돼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어떤 차원, 그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할 때 그걸 시공간이라고 해요. 또 똑같은 단어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이죠. 왜? 지금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아니란 것은 시간이고요.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아닌 것은 공간이니까요. 이로써 시간과 공간의 규정성을 초월하고 있는 자의식인데 외부 현실과 단절된 폐쇄된 공간이 바로 벽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란 것이 서정주 초기 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에로티시즘 미학이, 자, 첫 번째 단계가 부성의 부재와 모성애의 동경이잖아요. 세 번째 단계인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추구, 정신적 상성 혹은 성화, 이것만 가지고는 에로티시즘 미학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온전히 설명이 안 됩니다. 뭐가 중간에 매개를 해야 됩니까? 뭘 거쳐야 돼요? 자아가 폐쇄된다. 폐쇄된 공간, 벽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엄청난 뭐예요? 충돌하는 두 에너지가 부딪혔을 때 에로티시즘 미학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에로티시즘 미학을 바따이오 같은 철학자는 금기와 위반이라는 대립 개념으로 설명하죠. 에로티시즘은 왜 생깁니까? 금기가 있는데 그 금기를 위반할 때 뭡니까? 이 두 가지 상충하는 모순된 대립 개념이 충돌할 때 에로티시즘이라는 미학이 생기는데, 특히 금기가 있고 그것을 위반한다는 위반의 행위가 있을 때요. 자, 그러니까 그 내면에 억압과 폐쇄된 것이 있고요. 그걸 돌파하려고 하고 위반하려고 할 때 에로티시즘 미학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단계를 잘 이해할 때 해야지 서정주 초기시의 에로티시즘 미학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화상에서도 이 벽이 등장했어요. 이제 와서야 다시 한번, 그죠? 돌아가서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어디에 벽이 있습니까? 흙으로 바람벽한 할 때 벽이 등장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벽도 상징이에요. 그 벽에 누가 있어요?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이 있죠. 어린 서정주가 있습니다. 그때 호롱불이 바로 정신적 어떤, 그죠? 시정신이 삭트는 시의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내가 해석했죠. 호롱불. 그럼 벽은 뭐냐? 폐쇄된 자. 그리고 그 달을 두고 엄에는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하고 말주름표가 있죠. 바로 그 말주름표 속에 이 외부 세계의 억압 속에서 이 환경이 자기를 억압하는 거죠. 어디로
폐쇄된 자아 속으로 빠져드는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재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작품을. 그 과정이 이 말주름표 속에 숨어 있다, 생략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주름표는 현실적인 자아가 폐쇄적 내면의 자아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자아상이라는 작품은 애비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도 엄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니까 이 말주름표 속에는 아들의 심정이 들어있거든요. 아들의 심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주름표 속에 뭐예요? 이 외부 세계의 억압, 이 환경이 다 억압이겠죠. 자기한테는. 그런데 자기 내면의 폐쇄된 자아 속으로, 그죠? 깊이 빠져드는 그 과정이 이 말주름표 속에 생략되어 있다고도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뭐가 등장해야죠?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할 때 벽과 불이 등장하는 겁니다. 벽과 불. 자, 그러면 자화상에서 그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그때 벽과 불의 상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작품하고 상호 비교해 보세요. 벽과 뭐예요? 벽과 불. 반딧불과 여기 불을 죽인다는 것도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정주 초기시를 연구하는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죠? 자화상이라는 작품 한 편 속에 나오는 이 상징들이 벽이라는 작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핵심 상징들이요. 그래서 서정주 초기시의 의미구조 연구라는 이 논문에서 서정주 초기시의 핵심적인 상징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상징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상징 구조를 통해서 의미 구조를, 그죠?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각의 상징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작품에서도 벽의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불의 상징이, 그죠? 이 불과 이 반딧불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한 편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상징과 그 의미가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정주 초기시에서 자화상이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벽과 불의 상징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전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구조. 내가 이 논문의 제목이 의미 구조 연구할 때 이 구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개념인지 처음에 설명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벽이 이 시적 자아의 내면 속에 벽이 왜 생겼을까? 폐쇄된 자아가 왜 생기는 것일까? 자, 외계의 억압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외부 현실, 즉 부성의 의미는 사회적 현실 체계이죠. 타의의 압력을 거부하고 자아의 내부에 잠입했다 이렇게 봤는데 부성은 부재하고 있죠. 자화상에서도 그렇고요.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왜 외계가 억압을 해요? 부성이 오히려 억압의 주체일 텐데 억압하는 어떤 원인일 텐데 부성은 부재하는데 왜 외계가 억압한다고 봤을까요? 부성은 부재하지만 애비는 부재하지만 부재하는 애비가 오히려 억압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말주름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요. 부재하는 애비가 오히려 아들에게 억압의 요소가 된다. 이해가 됩니까? 부성이 부재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야 될 텐데 부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들은 억압을 느낀다. 이게 오히려 이 부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이해하는 어떤 요소가 됩니다. 정신분석적으로 프로이트적으로 혹은 낙관적으로도 그건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성의 현실에 맞서서 모성적 심정세계를 지키려는 자아가 그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왜? 부성의 세계를
세계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이 모성의 세계를. 자, 내가 지금 자화상의 이 과거 부분, 애비와 부성과 모성의 관계를 다시 지금 재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문학과 예술 작품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이해하면 부족하죠. 그 심층적으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그죠?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재해석을 하고 있죠. 자화상도 재해석해보고, 다른 작품을 읽다가 또 자화상으로 돌아가서 또 그 구조를 해석해보고요. 부성적 현실에 맞서서, 부성은 뭐예요? 사회적 현실 체계고, 모성은 내면의 심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성적 현실과에 맞서서 모성적 심정의 세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1차적으로 이 벽이 만들어지는 심리적 원인이겠죠. 어린 서정주 입장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그 순간을 지금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이 생기고, 벽에 그 강력한 뭐예요? 이 폐쇄된 자아가 그 속에서 뭐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그 내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죠. 이 벽이라는 작품도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해방된 에너지가 아니라 닫혀있는 공간 속에서의, 그죠? 에너지죠. 그래서 그 벽의 긴장력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 부성과 모성과의 그 메커니즘 혹은 역학관계라고 할까요? 그 심리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 벽이라고 하는 초기 시가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지금 에로티시즘 미학을 다 뭐예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서정조 초기 시 에로티시즘 미학의 정체를 지금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해석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 에로티시즘 미학은 이 벽에 폐쇄된 자아 속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그죠? 그것을 위반하려는, 벽을 뚫고 나오려는 에너지 혹은 금기를 위반하려는 어떤 에너지, 그것은 성적 욕망과 정신적 추구 사이의 갈등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벽과 불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한다. 폐쇄된 심정적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까물거리는 나의 서름이 이제 뭡니까? 정신적 의지를 반딧불로 혹은 불로, 그래서 이 벽을 뚫고 나오려는 에너지지만 사실은 지금 벽이 더 불보다 지금 이 작품에서는 강하죠. 그러니까 뚫고 나오지 못하고 다만 희망하는 것이죠. 햇볕을 희망하고 봄날을 희망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벽이란 작품을 공부했고 계속 나가서 이 서정조 초기시에서 벽은 어둠에 속해 있는 어떤 상징이고요. 그 어둠을 밝히려는 불빛, 이 대립 개념이 또 있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대립이 있는데, 어둠은 밤에 속해 있는 것이고 빛은 밤에 속해 있고, 특히 이 어둠과 밤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상징이에요? 피의 상징입니다. 어둠과 밤을 지배하는 피의 상징은 뭘 추구해요? 아침과 푸른 하늘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햇볕의 세계이고, 이것은 광명의 세계인 동시에 또 뭐예요? 폐쇄된 자에서 벗어나서 열린 세계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벽의 상징도 밤의 상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밤과 벽은 뭐예요?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것은 뭐예요? 피입니다. 밤과 벽은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대립적 상징으로 우리가 서정조 초기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벽 혹은 어둠 혹은 밤, 이러한 상징과 그 반대 개념인 불의 상징 혹은 그 추구하는 지향점은, 불은 과정이고요. 목표 지점은 뭐예요? 아침이나 푸른 하늘이 있겠죠. 혹은 햇볕이겠죠. 자, 이 작품들에서 다시 한번 그 상징들을 다시 보면 밤이 등장하죠. 여기도, 그죠? 벽이 등장하죠. 여기 불이 등장합니다.
등장불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반딧불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바다란 작품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다란 작품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벽과 바다를 공부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도 등불이 등장하죠. 어둠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작품도 보세요. 아, 반딧불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울음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 속에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등불과 어둠은 대립 개념인데 무엇이 지금 더 강력합니까? 어둠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불이 꺼져버렸죠. 등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희망 없는 상태에서 어둠의 자식이 지금 이 시적 자아의 모습입니다. 촛불 밖에 부엉이 우는 돌을 열고 나가면 강물은 또 며칠 뒤인지 이때 촛불이 등장합니다. 이 밤속에 또 밤의 바람벽에 또 밤속에 지금 다른 작품인데 계속 밤이라는 상징과 벽이라는 상징이, 그죠? 밤과 벽이 결부되어서 나타납니다. 자화상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바로 그죠? 그 밤의 상징과 결부되어 있는 벽의 상징. 거기에 불이, 그죠? 불이, 호롱불이 지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이 밤과 벽을 극복하는 정신적 어떤 추구가 불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해서 문둥이라는 작품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작품인 것 같은데 문둥이는 앞에서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죠? 우리 교재로 보면 280쪽에 2장에서 이미 한번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문둥이의, 우리가 이것만 한번 핵심 상징만 한번 짚어보고 또 넘어갑시다. 문둥이에도 보세요. 해와 하늘빛이 등장하죠. 이건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문둥이는 왜 서러울까요? 이 추구하는 이 세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러운 것이죠. 이 문둥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와 하늘빛에 도달할 수 없는, 그죠? 도달하고자 하지만 좌절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식이에요? 밤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달이 뜨죠. 아기를 하나 먹어도 문둥병이 낫지 않으니까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웁니다. 여기 밤이 또 등장하죠. 밤의 자식입니다. 이 작품도 밤과 해와 하늘빛이라는 대립 개념이 강렬하게 형성화된 작품입니다. 자, 부흥이라는 작품이 또 이 교재에는 등장하죠. 여기도 밤의 상징이 지배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자기 자신을, 시적 자아가 자기 자신을 부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비극적 인간의 원형을 융이 제시한 그림자 개념. 자, 이건 이제 각주에 지금 33번 각주를 보면 교재 294쪽에 있죠. 융이라고 하는 역시 정신분석학자인데 프로이트의 제자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개인의 리비도, 욕망 혹은 충동의 차원에서 인간의 정신을 분석했다면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리고 원형이라고 하는 세계로 연구로 나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결별하고 말죠. 그러나 융학파를 새로 만들어서 융의 정신분석도 또 새로운 어떤 학문 세계를 열죠. 거기 많은 개념들이, 융의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지금 그림자라는 개념인데 교재가 있는 사람은 294쪽에 있는 33번 쭉 이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이 그림자, 섀도우라는 그림자인데요.
자, 융은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했는데 가장 먼 무의식의 뿌리를 들여오고 있는 이미지다. 집단 무의식과 관련됩니다. 한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들을 융이 사용한 개념 중에서 많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페르소나, 이건 화자라는 뜻으로 많이 우리가 시에서도 구사되고요. 아니마, 아니무스, 쇠도, 이게 그림자입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도 많이 언급되는 거죠. 자, 그림자는 뭔가 하면 의식의 바로 뒷면에 있는 심리 현상이고 억압된 동물적 본능으로서 악마와 야만인의 모습을 취한다 이랬습니다. 융의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 나오는 부엉이라든지 화사에 나오는 뱀이라든지 꽃뱀, 고양이라든지 서정조 초기 시에 동물적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동물적 상징들이 대체로 융의 개념으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이 그림자, 섀도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억압된 동물적 본능으로서의 악마와 야만인의 모습, 그죠? 동물적 본능과 관련됩니다. 이 작품의 부엉이도 융적인 개념으로는 섀도우, 그림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부성의 부재와 모성의 동경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외계의 억압과 자아의 폐쇄입니다. 외계의 억압 이 부분이 상당히 새로운 해석인데, 그죠? 내 나름의 해석인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부성이 부재한 한 상황인데 왜 외계라고 하는 것과 부성은 상당히 뭡니까? 상통하는 어떤 개념일 수 있거든요. 부성은 바로 사회적 현실 체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서정주 시에서 부성이 부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 체계가 부재한다는 그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외부 현실이 억압을 하느냐. 그래서 자아가 보호막을 만들어서 폐쇄된 자아 속에서 자기를 에너지가 거기서 충돌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모순이지요. 모순이고 원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왜 그런 폐쇄된 자아가 벽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것까지 우리는 한번 문학과 예술 작품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자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정주 초기시에서 왜 벽이 생겼을까?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그 해명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아까도 자꾸 내가 대풀이에서 얘기하는데 강조하는데 현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명하기 위해서 자꾸 원인을 질문해 보는 거죠. 왜 벽이 생겼을까? 그죠? 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서정주. 미안합니다. 뭐가 소리가 막 나네요. 그랬을 때 부성은 부재하지만 오히려 부재하는 부성이 어떤 주체의 심리 내면의 심리 속에서 사회 현실의 체계로서 억압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호막을 만든다. 그래서 폐쇄된 자아가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단계라고 하는 게 발생 순수, 내 나름대로는 발생 순수를 갖고 있지만 그게 딱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끊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중첩되어 있겠죠. 그 단계가. 그 과정에서 육체적 욕망이 뭡니까? 발생합니다. 이것은 2장 시의식의 발생과 지향에서도 살펴봤죠.
육체적 욕망은 어머니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새로, 그죠? 이동하고 새가 다시 고양이나 뱀과 눈썹으로, 그죠? 전개될 때 육체적 욕망의 대상과 만나죠. 육체적 욕망은 제의식을 만들기 때문에 정신적 탐구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육체적 욕망을 대표하는 상징은 피고요. 정신적 탐구를 대표하는 상징은 불이죠. 그죠? 불. 그럼 이슬은 뭐냐? 이슬은 육체적 욕망인 피와 정신적 탐구인 불, 그리고 목표 지점은 뭐예요? 푸른 하늘이죠. 이슬은 뭐냐? 그 불의 산물이죠. 부산물이죠. 이슬은요. 자, 우리 아까 그 핵심 상징들로 그림을 그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정주의 시는 뭐냐? 시는 어디에 속하느냐? 물론 다 이 상징들이 다 서정주 시를, 그죠? 상징하겠죠. 그러나 서정주 시를 가장 대표하는 상징은 이슬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피가 불을 통해서 푸른 하늘에 도달하려고 할 때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이슬, 그리고 뭐예요? 울음, 눈물이죠. 눈물도 어떻게 보면 서정주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나 눈물이 서정주 시에 가장 가깝죠. 왜? 서정주 시는 피도 있고 불도 있고 푸른 하늘도 다 있지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래서 서정주가 자화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이라고 말했을 때 시를 가장 잘 상징해 주는 것은 이슬이죠. 혹은 또 다른 작품들에서 보면 울음이 많이 등장하는데 울음도 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징들을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징들이 어떤 질서를 이루고 있는지 구조를 찾아내는 거, 상징들의 구조를 찾아내는 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이 육체적 욕망, 아까 벽이 왜 생겼는가 내가 질문해 봤죠. 이제는 육체적 욕망이 서정주 초기 시에서 에로티시즘의 미학이 생겨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육체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에로티시즘 미학이 생겨났겠죠. 그럼 육체적 욕망은 왜 생겼는가? 이것도 부성과 모성의 시의식의 발생은 부성과 모성이니까 부성과 모성의 관계로부터 이 육체적 욕망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해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좀 더 많은 인간 정신에, 그죠? 뭐라 그럴까요? 숨어 있는 어떤 이 내면의 이 정신 세계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부성적 현실 체계에 대한 욕구가 그 압력에 의해서 모성적 심정 공간을 지키려는 이 부성과 모성의 대립 개념 속에서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벽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아까 보호막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니까 벽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는 다시 자유를 추구하고 벽을 뚫고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다시, 그죠? 벽은 자기가 보호하려고 만든 거지만 이율배반적이죠. 그걸 다시 폐쇄된 자유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력하죠. 그건 또 자유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도피와 자유의 의지라는 속성은 무한 욕망의 성적 에너지를 낳는 근본 요인이 된다. 이것은 누구의 이론이나 개념을 좀 참고했나 하면 이 34번 각주를 보면 에리 프롬입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는 이 책을 보면요. 우리 각주 34번 한번 볼까요? 어. 297쪽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기도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에리 프롬은 성적 터부란 게 있죠. 금기입니다. 우리 뭐 대표적인 금기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거, 이런 게 터부죠. 금기를 깨려는 충동, 대체로 이게 바로 바타이어식으로 얘기하면 금기와 위반이죠. 금기와 위반 속에서 에로티시즘이 생겨나는데, 바로 그 프롬은 그 금기를 위반하려는 충동은 그 본질이 뭐냐면 자유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을 둔 반항의 기도, 자유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터부를 위반하려고 하는 그 욕망 속에는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육체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는지 지금 한번 해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폐쇄된 벽 속에서 아까 벽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으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폐쇄된 자아 속에서 봄날에 그 햇볕을 만끽하고 싶어서 뚫고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육체적 욕망, 즉 금기를 위반하는 에로티시즘과 상당히 상통하는 어떤 심리 구조라는 겁니다. 자유를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을 둔 반항에서 뭐가 생겨나요? 성적 욕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현실의 요구에 자아가 밀폐된 무의식 공간 속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 다시 자유를 찾으려는 어떤 에너지로부터 성적 에너지가 생겨난다. 그래서 서정주 초기 시에 강렬한 에로티시즘 미학이 발생하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내적 뭡니까? 구조를 지금 내가 계속 해명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대체로 시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시의 표면적 해석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는 이제 그런 표면적 해석은 많이 있으니까 심층적 해석을 좀 해보려는 뭡니까? 나름대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내가 서정주 초기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 과정이 자꾸 심층적으로 뭔가 해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것들을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육체적 욕망, 즉 성적 욕망의 이 에로티시즘인데, 그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이 뭡니까? 폐쇄된 자아를 뚫고 나가는 것, 혹은 금기를 뚫고 위반하는 것, 이것이 성적 욕망의 정체인데, 그죠? 그 속성인데, 그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뭘 만들어내요? 부끄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즉 죄의식을 만들어내요. 이게 인간의 정신 구조죠. 그 죄의식도 바로 에로티시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죄의식과 부끄러움 없이 성적 욕망만 있으면 그건 에로티시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서정주 자아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과거 부분에서 애비와 애미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현재 23살 난 이 청년 서정주의 모습은 바로 부끄러움과 죄인과 천치가 등장하죠. 부끄러움과 죄인과 천치는 바로 그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죄의식을 느끼는 그 청년, 현재의 시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성적 에너지의 발산은 스스로 죄의식에 의해 받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서정주 초기 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에로티시즘 미학을 해명하는 어떤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성과 모성의 대립 개념이 피와 하늘의 대립 개념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벽의 어둠 속에서 불이 하늘을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제 화사, 우리가 2장에서 화사를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한 혹은 해명한 이 역학관계들, 혹은 에로티시즘의 내적 요소들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작품을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 볼 이제 순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화살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